미스터리한 인물은 누구일지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여기 왼쪽부터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네. 캐릭터가 그래도 조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못생기게 잘 그렸다. 세 분이 바로 오늘의 미스터리 인물입니다. YS DJ JP. 자존심도 세다. 남의 눈치 잘 안 본다. 교장 선생님이 한국인 학생들 그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굴복을 했다. 잘했어. 어머니한테 호되게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맞았냐? 치러다가 맞을 만한데. 낙순만 4번을 했다. 낙선시키기 위해서 관공서에서 양김의 키가 되어준 JP. 3당 합당을 하면서 다시 탈당을 하면서 또 DJP 연합이에요. 길기도 길어요. 이분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삼김 시대라고 합니다. 한성희 씨는 뭐 나이대가 좀 그래가지고 이 삼김에 대해서 혹시 알지 모르겠네요. 네, 뭐 나이대가 그럽니다. 네. 제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세포로도 존재하지 않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사실 요즘 저희 세대는 삼김이라고 하면 네네. 뭐 참치 마요, 뭐 참치 마요, 불닭 마요, 삼각김밥. 삼각김밥을 줄여서 삼김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낯설은 세대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삼김 시대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YS, DJ, JP 이렇게 이니셜로 쓰거든요. 정치사회나 재벌에서 영어 이니셜로 쓰기 시작한 게 아마 삼김이 거의 최초일 거예요. 왜냐면 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다 김씨니까 한자 한 글자로 언론사에서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한 언론사에서 영어 이니셜로 YS, DJ, JP 이렇게 쓰게 됐죠. 근데 불러보면 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보다는 그 이니셜에서 익숙한 상황이 됐죠. 이분들의 이야기는 뭐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대한민국 정치사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오! 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14대 전 대통령 김영삼입니다. 대한민국 AI 기술이 발전해가가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정말 좋지 않습니까? AI를 한 거네. 2025년 TV조선에서 이경규 씨가 새로운 토크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나왔습니다. 이경규 씨, 프로그램 대박 나이소. 와, 대박 나이소. 우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어머, 이게 뭐예요? 감격스러운데요? 예, 감개불량하겠습니다. 예. 오, 소름 비슷해. 반갑습니다. 제15대 전 대통령 김대중입니다. 제가 평소에 눈물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니 감격스러워 눈물이 다 흐르려고 합니다. TV조선 모던 인물사 미스터 리 프로그램에 앞으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나와 국민들과 좋은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감사합니다. 아니 청와대에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우, 생생해요. 예. 진짜 이렇게 양김의 격려까지 듣고 오늘 회차 정말 레전드 미스터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삼김을 이야기하려면요. 우선 양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분의 인생을 쭉 살펴볼까 하는데요. 네. 그래프가 이제 이 두 분의 인생의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윤영기 청년 80년대, 90년대 보시면 네 YS랑 DJ랑 큰 차이가 있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누가 한 명은 대통령이 됐고, 네. 그죠? 아하. 누가 하면 대통령이 떨어진 거죠? 그쵸. 근데 두 분의 그 인생이 좀 극과 극이에요, 그죠? 네. YS 인생 그래프부터 보시면요.
유년기부터 청년 보시면 YS가 DJ보다 앞서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YS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렇죠. 28년도에 1928년도에 이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김홍주옹이 거제도에서 아마 멸치 이거를 어선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YS가 만약에 정치 안 했으면 그 아버지가 거제도 땅 다 샀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은데 이제 YS가 정치하니까 거기다 돈 되느라고 이제 아버지가 YS의 유년 시대는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제도 부잣집 아들이고 막내 아들이고 뭐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집도 세다는 평이 있었고 어릴 때 자존심도 세다 남의 눈치 잘 안 본다 뭐 이런 평가가 있었다고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 물론 돌아가셨지만 왕고집, 무대뽀 이거는 계속 가져가셨던 거죠. 이 YS 하면 또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정의감도 투철했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커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 YS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이 어릴 때 YS가 가장 싫어했던 게 바로 누구냐? 일본인. 왜냐면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일본인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학교 다닐 때 일본인 학생들이 된장 냄새 나고 이제 김치 냄새 난다는 핑계로 한국 여학생들을 괴롭혔던 일이 있었는데 하굣길에 YS가 일본인 학생을 따라가서 뭐 때려 눕히기도 했다. 만들어진 이야기 아닐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썰이. 예. 본인 피셜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하루는 일본인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제 이삿짐을 날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착과 배에서부터 저 집까지. YS가 봤더니 나중에 그 이삿짐에서 설탕. 당시에는 설탕이 굉장히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 설탕 10포대가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당시 어린 YS가 그걸 보고 정의감이 발동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뭘 하나 했다고 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찍어 먹었나요? 설탕을요? 물 뿌렸나요? 물? 이렇게 샥. 그냥 한 포대 정도 그냥 집으로 싹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그 YS가 설탕을 나른 척하면서 이로 당시에 설탕이 부대가 종이잖아요. 그걸 뜯어가지고 다 흘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보복을 했느냐? YS한테 무기정학. 무기정학이요? 왜냐면 YS가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한국인 학생들 그렇게 차별했다는 거예요. 조센징들 음식은 이거 냄새나서 재수없다. 뭐 이렇게 버리고 이래서 YS가 평소에 그거를 이제 가슴에 담아두고 있다가 에이 뜩 설탕 푸대를 이빨로 뜯는 것으로 보복을 했다. 잘했네. 잘했어. 이 반면 DJ는 1924년에 가난한 집안에서 서자로 태어났어요. 보시면 시작점이 좀 낮게 찍혀 있기는 하죠. 사실 DJ 출생에 관해서는 복잡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요? 그는 이제 자서전을 통해 서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뭐 아버지 집과 어머니 집을 오가면서 자라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계셨던 본가에 가면 혼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사실 어머니의 집은 그냥 척박한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힘든 삶에도 어머니는 이제 DJ를 위해서 국밥집에서 일을 하고 논일을 하면서 아들을 지원하는데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DJ의 어머님은 또 어떤 분이셨나요? 성격이 매우 강직했답니다. 네, 이 도덕적 신념이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일제 강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요 일본인들에게 절대 인사를 하지 않았대요. 네. 한 번은요 어린 시절 DJ가 어머니한테 후배기 맞은 적이 있어요. 왜 맞았냐? 인사했다고? 설마? 엿장새 담배로 훔치려다가 어머니한테 걸린 겁니다. 맞을 만한데. 훔칠라 그랬는데 심지어 담배야. 아, 그러네요. 그때 당시 그죠? 카바 못 불갑니다 이거. 그래서 맞고 나서 옳은 길이 아니면 절대로 가지 말라는 그런 뜻을 이게 나중에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경험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역사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거든요. 뭐 그 이전에도 비슷한 담화들은 있었는데 일본에게 사과의 표현이 된 공식 문서로 남아있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DJ가 정치 데뷔하기 전에 뭐 낙선만 4번을 했다. 네. 낙선이 꽤 길었고요. 두 번째 낙선 같은 경우는 좀 어이가 없는데 그게 이제 도장 때문에 도장이요. 도장. 이때는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동네 사람들 100명한테 추천서가 필요했었어요. 오. 근데 이제 도장이 없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김대중 낙선시키기 위해서 도장을 걷어갔던 거예요, 관공서에서. 이야. 그래서 이제 도장을 찍을 수가 없게 돼서 나는 안 되나 싶은데 뭘 하나 봅니다. 뭘 봤어요? 호박이었답니다, 호박. 호박. 네. 호박 도장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인감이 아니니까 그 인정될 수 없다. 그래서 후보 등록을 결국은 취소당합니다. 부정선거 하면 이제 또 유명했던 사건이 있는데 닭죽 사건 아세요? 닭죽이요? 네. 요분 한승현 씨 어떤 사람 같나요? 사업가 느낌이 나죠. 넥타이 딱 하고. 관료 냄새가 나기도 해요.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로 내선 일체, 그러니까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악랄하기로 그지없던 사람입니다. 1958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 진영이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조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개표를 다 손으로 하잖아요. 밤에 막 하고 그러니까 당시 개표원들하고 참관인한테 줬던 게 야식으로 줬던 게 닭죽이에요. 그 닭죽에다가 수면제를 타자. 수면제. 야, 기가 막히네. 근데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그 된다고요? 지금은 뭐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 좀 받아야 수면제 살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었으니까 구해가지고 닭죽에다 수면제 타서 개표인 야당의 참관인들을 다 재워버립니다. 코미디네요, 코미디. 그 와중에 DJ에게 더 큰 시련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DJ 첫 번째 부인이죠. 차용희 씨의 죽음입니다. 차용희 씨는 재산이 거덜난 상황임에도 싫은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그러면서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DJ가 계속 정치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DJ가 겪고 있는 저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네.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계속 낙선되면서도 왜 정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까? DJ는 정치 전이 더 잘 나갔어요. 아, 그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꽤 크게 했습니다. 예, 예. 장롱에 돈이 쌓여서 흘러내. 진짜요? 근데 진짜 돈을 많이 버셨대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굳이 정치를 했냐? 6.25 전쟁 때 학살이 일어났었는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이제 반동분자로 몰려가지고 인민군에게 체포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 투옥 중에는 고문도 당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때 세상을 바꾸는 정치를 하고 싶다. YS는 1954년 제3대 국회에서요. 네네. 만 25세 나이로 당선이 됩니다. 아, 25세에? 예, 만 25세. 와, 네. 25세 나 군대 가 있었는데? 군대 있었어요? 예. 아, 예. 그러니까 이 당선된 후 아직까지도요. 예. 이 최연소 기록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겠네요. 근데 뭐 잘 아시듯이 이제 2022년에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선거 출마의 연령 하한선이 만 18세로 낮춰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깨질 가능성이 뭐 조금 다분히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25벽을 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부잣집 도련님이라면서요. 근데 부잣집 도련님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또 YS는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YS는 이제 서울대학교 2학년 시절에요. 네네. 웅변대회를 나가게 돼요. 이제 거기서 바로 외무부 장관상을 수상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 외무부 장관이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택상 씨였습니다. 그래서 YS에게는 장택상이 처음으로 대하는 어물 정치인이었죠. 장택상이 어느 정도로 YS를 자신의 사람을 만들려고 했냐? 말 그대로 학교 물리대 교정에 찌푸차를 보냅니다. 야, 근데 학생한테 그런 인원으로 YS가 국무총리가 된 장택상의 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당시가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로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재선에 성공하고 3선을 도전하느냐 그게 이슈가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선 개헌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대통령에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공화당의 후보는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되느냐? 신민당은 그때는 유진상 당수가 제일 유명했는데 YS라는 사람이 40대 기술론을 내걸고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 40대가 나가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한번 붙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신민당의 유진상 총재가 구상유치라는 말을 합니다. 넌 젖비린내 나는 애기인데 애기가 뭘 하느냐. 아니 40대 중반한테 입에서 젖비린내가 난다고. 아, 그때 나도 40대면요.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그렇죠. 유진산 총재가 자기한테 젖비린내 난다고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YS가 뭐라고 받아치냐면 너는 사쿠라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쿠라? 벚꽃같이 아름답다는 이야기였나요? 사쿠라가 그때부터 이제 정치권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가짜. 네, 가짜. 가짜. 그러니까 이제 야당 정치인인데 뭔가 이제 여당과 손을 잡고 뒷공작하는 그런 느낌. 밀실 정치, 요정 정치 있잖아요. 그게 당시 이제 신민당 당수인 유진산 총재를 비롯한 신민당 지도부가 뭔가 겉에서는 뭐 공화당과 싸우는 것 같은데 밤에는 이제 요정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뒤로 야합하다 한다 그런 소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YS가 사쿠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신들 나가고 내가 하겠소. 그래서 40대 기술론을 들고 나온 거죠. 당시 40대 기술론이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꽤 셌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 거야라고 하는 미래 비전이 굉장히 뚜렷했어요, 나름. 두 분들이 그 첫 번째 대결이 1970년대 시민당 전당대회에서 두 사람이 맞붙었죠? 1970년 1월 26일 서울시민회관에서 있었던 시민당 임시 전당대회 실황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YS의 가장 뼈아픈 패배인 거죠,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40대 기술론이라는 걸 본인이 이제 치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YS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YS 같은 경우에 당선 수락 연설문도 미리 좀 써놨다는 얘기도 있고, 미리 준비해놨었죠. 그리고 당시 이제는 속보가 지금처럼 나오던 시절이 아니니까 일부 신문사에서는 김영삼 신민당 대통령 후보 당선 이렇게 기사도 뽑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DJ가 역전을 합니다. 당시 이제 지방에 있던 대의원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하잖아요, 전당대회. 그 숙소인 여관이랑 저기 여인숙들 찾아가면서 읍소해가지고 표를 좀 가져왔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후보가 당시 3명이 있었어요. YS, DJ, 그리고 이철승이라고. 근데 YS는 부산, 영남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DJ는 전남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광주. 그렇죠. 이철승은 전주, 전북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철승이 결국은 DJ의 손을 들어줘요. 일종의 호남의 연대라고 할까? 그 표가 이제 DJ한테 가면서 구도 자체가 이제 DJ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YS가 졌다라는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치고 나갔던 전당대회에서 졌단 말이에요, DJ.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좀 상했을 건데 결국 이제 경선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DJ를 도와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러면은 당시에 양김 씨라고 그랬거든요. 삼김이 아니고. 양김 씨. 예, 양김. 그러면 이거를 김대중, 김영삼으로 쓸 건지, 김영삼, 김대중으로 쓸 건지. 이거 이제 기자들 나름대로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김영삼이 앞서가고 40대 기수는 먼저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후보는 김대중이 됐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제 YS가 그래도 후보가 우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일설에는 혼자 있을 때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 그게 이제 DJ가 그때 71년 대선 때 본인은 장충당에서 연설하면 막 몇만 명, 수십만 명이 오잖아요.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본인은 DJ를 도와 지방 유세를 하는데 듣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때 숙소 들어가서 주무시면서 우셨대. 그러니까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신데. 그런데 결국 당시 이제 선거 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졌는데 그거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YS 입장에서는 아 내가 나갔으면 이겼을 건데 아마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YS 하면 타고난 정치 감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잖아요. 시원시원한 매력이 있어서 주위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고 합니다. 반면에 DJ는 꼼꼼하고 차근차근 주위 인물을 포섭해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둘이 정반대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의 라이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 기억하기로는 87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버님하고 DJ 두 분이 이제 여러 차례 단일화 때문에 이제 만나시고 뭐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그때 아버님이 이제 저를 보시고 현철이 오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아이고 뭐 아버님하고 뭐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겼네. 아버님보다 뭐 정치를 하면 훨씬 잘하겠는데 뭐 일부러 그런 덕담 비슷하게 또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만나셔서 이제 대화를 하실 때 뭐 아버님은 항상 좀 과단성 있게 저돌적으로, 뭐 DJ는 좀 논리적으로 신중하게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 스타일이 워낙 다르시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합의문을 만들게 되잖아요. 회의장에 들어가면은 아버님은 A4 용지 몇 자 들어가지도 않아요. 워낙 글씨를 크게 쓰시니까. DJ는 메모지도 작은데 그 안에 깨알같이 글을 쓰셔가지고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글씨도 잘 보일 것 같지도 않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막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이제 하시니까 아유 뭐 이런 거 다 됐고 내가 오늘 이렇게 써갖고 왔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성격이 화통하시네요. 근데 그러면 이제 DJ는 좀 멋쩍긴 한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크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 때문에 뭐 그렇게 하죠 뭐 하는 식으로. 두 분이 정말 다르시네요. 네, 완전히. 자식이 봐도 저렇게밖에 평가하기 힘든. 뭐 김대중 대통령 경우는 대통령 되셨을 때 쓰셨던 국정 노트가 있거든요. 오늘은 무슨 일을 챙겨야겠다, 뭐를 잊지 말고 강조해야겠다. 매일같이 노트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게 있어요. 논리적으로 상대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봐야 되고, 김영삼 대통령님은 뭐 말을 잘하시고 논리적인 그런 분은 아니지만 어떤 동물적인 감각, 상황을 금방 파악해가지고 내가 밀어붙일 때다. 지금은 불리하니 후퇴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순간적으로 딱 해내시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따로 이렇게 단둘이 뵌 거는 85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있던 학교에 그분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공부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 두 분이 협력해서 이 민주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저한테 용돈도 좀 주시고, 그때 또 용돈이 좀 바닥 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그때 주셔서 좀 요긴하게 잘 썼죠. 용돈을 궁금했어. 용돈 주셨을까 했는데 주셨어요. 아니 저 얘기는 맞을 거예요. 원래 YS가 정치 자금이 들어오면 그 옛날에 왼쪽 포켓에 들어서 바로 나간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 의원 뭐 집필원 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상도동계가 그렇게 운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그런 걸 후회했다고 아들들이 평가가 정확하죠,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랑. 오늘 제가 간만에 좀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 했습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던 DJ의 국정 일기를 살짝 빌려왔습니다. 원본을요? 원본으로 제가 빌려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직접 적으신. 네네. 만져도 돼요? 살살 다뤄야 됩니다. 예. 우와.
근데 다 한자로 적어놔가지고. 그러니까 읽을 수가 없네. 다 한자야. 한자 아니면 영어네요. 쉽지 않네요, 이거 읽기가.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네. 맞습니다. 아 근데 밑에서 보좌하고 같이 일하기에는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든 스타일. 그래서 DJ 밑에서 관료나 정치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 메모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해찬 총리도 이 수천만 몇십 건 있다고 원래 메모하는 버릇들이. 근데 그 DJ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첫 번째 사건이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 이름은 사실 김대중 납치 사건인데 납치 사건이 아니에요. 살인 미수 사건이죠. 죽이려고 했었던 거니까. 이게 너무 어이없는 납치였어요. 그냥 호텔에서 데리고 그냥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태웁니다. 가는 중에 원래는 수장을 시키려고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미국의 도움으로. 근데 미국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사부터 먼저 보면서 좀 이야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언론에서 다뤘구나. 이게 너무나도 허술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정보망에 걸렸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DJ를 태우고 가던 그 배에 위로 헬리콥터가 엄청 떴다고 합니다. 기억상.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론가 또 막 이동을 했는데 자택 앞에 그냥 내려줬대요. 자택 앞에 그냥 내려준 거 실제로. 리무진 서비스도 아니고 공항. 그래서 이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시킨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건 중앙정보부에서 단독으로 한 거다. 이 납치가 가능하고 살인이 가능한, 야 정말 무서운 시대 같아요, 그죠?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인데 한 정치인이 경찰에게 싸대기를 날린다고. 싸대기를요? 79년 8월 달에 YH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YH 무역이라는 데서 거기에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이 여공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저희 그 시민당사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아이고 이거 뭐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농성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정권이 가만두겠냐고요, 그 여공들을요. 경찰을 투입해가지고 강제 진압을 한 겁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처음에 대치하고 있을 때 이제 경찰 책임자가 저 여공들 저희들 데리고 나가야 되겠으니까 좀 내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화가 나셔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정치인의 아수인 역할을 하고 말이지. 그러면서 멱살 잡고 정강이를 치고 뭐 이러셨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막아섰던 국회의원들, 당원들, 기자들 할 것 없이 그냥 전부 다 엄청 구타를 당했어요. 적인 정치, 살인 정치를 감행한 이 정부는 피랑도 멀리 안 하고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무차별히 쓰러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영원해 부른 것입니다. 판타지 같은 시대였어요, 정말. 어쨌든 그 YH 사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농사의 문제였는데 이게 이제 정권의 운명을 뒤흔드는 사건으로 판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진압이 되고 나니까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판 자체를 YS가 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하나는 왜 여공들이 신민당 당사로 가지? 왜 하필? 왜 하필 야당 당사로 가? 그냥 돈 못 받으면 사장 집에 가는 게 맞지. 요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YH 사건이 부산하고 마산의 노동자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부마 항쟁의 시발점이 되는 건데, 부산 마산이면은 기반이 누구예요? YH잖아요. 그 이후로 실제로 이제 총재직에서 물러나게 되고,
국회의원 제명 당하는 거니까 엄청난 실현인 거죠, 사실. 저 YS가 그 단식 농성도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단식 농성의 원조다. YS가 단식을 왜 했느냐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 전두환 정부 당시에 가택연금에 당했잖아요. 네. 날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그러면서 이제 민주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좀 조건으로 내걸었고 23일간 단식 투쟁을 했죠. 이때 이제 YS의 유명한 어록이 여기서 탄생을 합니다. 나를 해외로 보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붙이면 된다. 뭐 이렇게 YS가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YS 단식 농성이 계속되니까 전두환 정권에서 당시에 YS를 억지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S는 단식을 이어갔고 그러면은 정권 입장에서 보면 단식을 멈추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안기부 직원들을 동원해서 최후의 방법을 썼는데 한승현 씨 네. 어떤 방법 썼을 것 같아요? 최후의 안기부에서? 방법이니까 아마 뭔가 잠이 들락말락 할 때 막 입에다가 뭘 넣었다든지 강제로 이렇게 좀 먹게 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안기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기부가 했다고 보기에는 좀 유치한 방법이에요. 유치하다. 유치하다. 안기부가 했다고 보기에는 좀 유치한 방법이에요. 유치하다. 유치하다. 그러니까 병실 앞에 고기를 구워 먹었답니다. 냄새. 정신 앞에서요? 불고기를, 그러니까 양념이 되어 있는 불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게 냄새가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YS가 동해가지고 밥을 먹었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야당 정치인이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하면서 단식 투쟁을 하는데 그 고기 냄새에 넘어가가지고 밥을 먹었을 것이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되게 유치하지 않습니까? 유치한데요. 제가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5일 동안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TV 보니까 무슨 먹는 광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쳐버리겠다. 환장합니다. 그거 환장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진짜. 삼겹살은 좀 약하고 사실 라면이었으면 끝났다고 봐야 돼요. 라면 냄새는 참기가 힘들어요, 그거는. 그럼 YS가 민주화를 위해 이렇게 단식 농성을 벌일 때 DJ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망명주의던 DJ는 김영삼 씨를 구출하라고 적힌 이제 플랜카드를 들고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백악관까지 연가 투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2006년 당시 공개된 김대중의 비밀 문서 중에는요, 미국에 있던 김대중의 YS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양김의 어떤 라이벌 구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만 그걸 넘어서 민주화 공지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 멈추게 됐습니까? 당시에 김수환 추기경이 찾아와서 간곡히 설득을 했다고 해요. 나이는 당신이 DJ보다 젊은데 그래도 당신이 먼저 대통령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렇게 설득을 했었다고 하고 어찌됐든 이 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환 추기경의 설득으로 YS가 단식을 멈췄다고 합니다. 본인은 여야가 소속 단시일 내에 대통령 직선제 합의해서 개헌이 확정되면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후임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12월 16일로 나가선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중반절을 넘어서면서 각 정당들이 득표를 이익한 총력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보임에 따라서 유세장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합니다.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제창한 민정당 노태우 후보, 군정정책을 내세운 민주당 김영삼 후보, 군민정치를 내세운 평민당 김대중 후보, 공화당의 지적을 심판받겠다는 김종필 후보 등은 각종 공약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13대 대선 후보로 나갔단 말이에요.
노태우가 박정희 전두환 뒤를 이어 정권을 잡느냐, 아니면 건국 사상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느냐. 뭐 그때 당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죠. 87년 대선 당시에 YS가 총재로 있었던 통일민주당에 DJ가 들어오지 않고요,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렇죠. 양김이 이제 단일화를 실패를 해가지고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이 됐다고 하던데,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대선 패배가 DJ 책임이라고 이제 완전 몰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YS도 굉장히 DJ를 맹비난했잖아요. 이거 정권 교체가 안 된 게 DJ 때문이다 하면서 이건 한 팀 아니다. 이거 라이벌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같이 카메라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나올 일이 있다, 언론에. 그러면 DJ에게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그것조차도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그럴 때 YS가 옆에 있는 측근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저거 무슨 중요한 얘기 하나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DJ한테 돌아가는 카메라를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근데 그러면 과연 그 귓속말로 무슨 얘기를 했냐라는 기자 질문에 그냥 뭐 덥다, 문 좀 열어라.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카메라 시선 확 끄는. 진심으로 DJ를 견제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약간 조금 소심하기는 하네요. 네.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아침에 조깅하기로 하고, 조깅을 한다면 그냥 살살살살 뛰면서 뭐 이런저런 외교적인 얘기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달려버리고 내가 이겼다. 이겼다. 근데 클린턴 대통령하고 뿐만이 아니고 필리핀의 이제 라모스 대통령하고도 조깅은 아침에 하고 이제 농구는 이제 오후에 하는데, 아침에 조깅은 이겼어요. 그런데 농구는 진 거죠. 졌더니 어떻게 했냐? 예정에도 없던 수영하자. 예정에도 없는 거를 대통령 불러놓고 해서 결국은 이겼습니다. 다행이다. 이겨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제 1991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YS와 DJ는 치열한 유세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당시 DJ가 기자회견을 열자 YS도 다음날 아침 급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이 기자회견에서 김영삼은 그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DJ는 나한테 늘 담배를 얻어 피웠던 사람입니다. 라고 발언을 해버리게 됩니다.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탓에 특별한 발표 내용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버리게 돼가지고 오히려 DJ를 공격하려는 의도였다가 웃음거리만 돼. 그러한 기자회견이 돼버렸습니다. 이때 따로 출마했었던 것 때문에 결국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두 분은 같이 하기 힘들어요. 뭐 성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한 비전 자체가 서로 너무 달랐었기 때문에 그런 것로 갈라진 거지, 완전히 그냥 권력에 눈이 먼 욕심쟁이처럼 또 그려지는 건 저는 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실패로 이제 갈라진 김영삼과 김대중, 각자 대선 가도를 이제 달리게 되는데, 이때 양김의 키가 되어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JP, 김종필 아닙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JP는 보수냐 진보냐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좀 되는 쪽이라고 보시죠. 예? 되는 쪽이라고 보시죠. 되는 쪽이네. 예, 진짜. 예. 왜냐면 정권 3개를 노태우 정권에도 참여했죠. 한당 합당으로. YS 정권에도 잠깐 참여했어요. 나중에 깨졌지만. 그다음에 DJ 정권에도 참여했습니다. 항상 권력 옆에 있었어, 그죠? 네. 부럽기도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네. 삼김 시대의 마지막 주자 JP의 인생은 어땠는지.
네, JP는 1926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작고를 하시며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를 주도하며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53세 박정희의 죽음으로 또 큰 타격을 또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61세에 정치에 복귀를 해서 대선에 출마를 했지만 4위에 그치고 말았고 또 이후 66세에 3당 합당을 하면서 YS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키맨으로 급부상을 했죠. 71세에 다시 또 DJP 연합을 통해서 DJ를 대통령으로 만들면서 다시 권력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러나 73세에 내각제 개헌 약속 파기를 이유로 공동정부 파기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그때서야 줄어들게 됩니다. JP를 두고 소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남자라고 불리우는데요. 김종필 전 총재가 박정희의 조카 사이 아닙니까? 네. 두 사람의 관계가 혈명으로 아주 끈끈하게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또 보기가 조금 힘든 게 네네. 둘 사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애증이 좀 깊었죠. 공식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내내 2인자는 김종필입니다. 그냥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JP를 언제나 위협이 된다 네네. 싶으면 강하게 견제가 들어가는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애증 관계죠. 그게 사실 5.16 쿠데타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기획하고 뒷받침한 사람은 김종필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앙정보부 같은 것도 30살에 중앙정보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다 만드는 거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도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책사지만 부담스러우는 거죠. 왜냐면 언제든지 그 인자가 치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김종필 전 총리 제일 힘들었던 것, 평생 정치하면서 힘들었던 건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계라고 봅니다. 3공화국 내내 박정희 정권의 2인자였지 않습니까? 거기다 또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어떻게 보면 조카 사위고 공적인 사적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끈끈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거의 분신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30 내내 견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JP는 군 출신인데 군의 기반이 가장 없는 사람이에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종필 전 총리와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경의원지라고 할까. 존경은 하지만 적당하게 항상 거리를 두는 관계. 한 번은 이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배후에 김종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사건을 좀 꾸며서 그걸 책임지고 중정부장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견제 방법으로 썼던 게 외국으로 보내는 거죠. 외유를. 지난번 민주공화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 물러선 김종필 씨가 2월 25일 순회대사의 자격으로 동남아시아와 구라파 여러 곳을 역방하고자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유에서 가장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죠. 왜 떠나십니까? 자의반 타의반이다 라는 최고의 명언을. 어록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오늘. 예. 늘 외유만 당하고 견제당했던 JP. 훗날의 그 양김에게 딱 맞는 열쇠가 되었는데요.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국가 민안의 신념을 굳굳이 실천해온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여야 정당이 합당하여
새로운 국민 정당이 탄생됩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참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날이 네네네. 14대 대선 전이죠. 네, 3당 합당을 한 날인데요. 네. 사실 3당 합당 제안을 먼저 받은 건 YS가 아니라 네네. DJ라고 합니다. 네. 대선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총선이 있거든요. 근데 총선에서 민정당 참패랍니다. 김대중의 평민당,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JP의 신민주공화당 이렇게 이제 4당이 되는데 합치면 여소야대라는 거죠. 노태우 당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의 여소야대거든요. 그게 그전에는 뭐 군사정권이니까 여소야대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국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돌파하지? 그러면 DJ랑 손을 잡자. 먼저 갔어요. 근데 DJ가 이제 노를 한 거고 두 번째에 YS한테 간 건데 YS가 이 3당 합당을 하기로 결심을 왜 했느냐?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게 아닌데 서로 적이었던 JP하고 YS가 골프 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신문에 나왔어요. 세상 친해 보이는데. 그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야, 저 혹시 합성 아니에요? 합성 아닙니다. 이때 3당 합당을 앞두고 한 4차례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요. JP의 YS에 대한 집요한 설득이 있었고요. 이때 만약에 JP의 설득이 없었다면 3당 합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YS도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는요, DJP 연합으로 DJ에게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은 누가 제안했을까? 이거는 얼핏 생각하기에는 JP가 제안했을 것 같기도 한데 DJ가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DJ는 본질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본인은 소수파기 때문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연합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인에게 쓰여졌던 용공, 뭐 빨갱이 이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통 보수주의자인 JP와 손을 잡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JP는 유신 정권의 후예이기 때문에 적임에도 불구하고 JP를 먼저 찾아가서 읍수하다시피 해서 모셔왔고 그때 JP가 물어요. 세간에는 김대중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믿어도 되겠어? 이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랬냐면 YS한테 대선 지고 나서 영국으로 떠나잖아요. 떠날 때 정계 은퇴 선언을 한다고요. 근데 뭐 들어와서 새정치 국민회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약속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DJ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어디 가서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어찌됐든 DJP 연합이 성사가 돼서 집권은 성공했는데 결국 또 이제 내각제 요걸 가지고 DJ하고 JP는 갈라서게 되는 거죠. 왜 JP라고 대권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끝까지 본인은 대권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3당 합당을 할 때도 합당을 성사하게 된 큰 약속 중에 하나가 내각제였었던 거고 그럼 내가 대통령은 못 되지만 내가 총리로서 내각 수반 정도는 할 수 있다. 요 꿈으로 들어갔는데 YS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DJP 연합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약속했었던 거 마찬가지였거든요. 책임 총리제 해주겠다. 근데 사실 그것도 결국에는 둘 다 지켜지지 못했었던 건데 이 과정에서 YS는 말도 안 하고 약속을 깬 사람. 그런데 DJ는 나를 불러서 설득했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게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렇죠. JP는 어쨌든 2인자에서 점오 정도는 가보려고.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점오 정도는 가보려고 YS랑도 연정을 해보고 이제 DJ랑도 연정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너무 모욕적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철새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정치를 길게 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한계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발합니다. 아, 누가 오셨네.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정치사의 산증인 한 분 제가 모셨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은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지지 않나요? 갑자기. 삼김이 정치 구단 아니었어요. 네. 그분들은 저 했고 선전한 정치 구단은 저니까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 좀 재밌게 합시다. 그래. 자, 이제 19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발합니다. 사실 이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죠? 네, 이제 YS 집권 초반에는 하나회 숙청, 금융실명제 도입, 부정부패 사정 및 이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화 등으로 초반 지지율이 90%를 상회했다고 해요. 90%. 그때야 뭐 진짜 전 국민적으로 인기 폭발이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야당보다도 더 야당 같은 개혁들을 하신 셈이니까 전 국민적으로 뭐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개혁적인 내용들이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청산, 뭐 금융실명제, 뭐서부터 시작해서 공직자 재산 공개라든가 지자재 실시를 전격적으로 또 했고, 사실 그 당시에 언론도 그랬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뭐 5년 동안 다른 걸 안 하더라도 이 정부는 성공한 정부다라고 할 정도로 참 혁명적인 개혁 정책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사실 초기에는 전 국민적으로 그런 인기를 누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예. 그 지지율이 90%가 넘었을 때는 그 조선총독부 해체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또 지지율이 확. 기억나요. 특히 하나의 숙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취임과 동시에 처음에 육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잃어버린 군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먼저 한번 포석을 깔고, 그다음에 취임 후에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국방부 장관이랑 식사를 하시다가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하니까 숟가락을 떨어뜨렸대요. 너무 놀라신 거죠. 그날 저녁에 바로 발표를 하고 한 3달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씩 하나의 숙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떨어진 별 개수가 40개. 사실 금융실명제도 좀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담당자 몇 명이랑 논의 좀 하다가 급작스럽게 그냥 바로 발표를 딱 해버리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우리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저게 입법사항이잖아요. 국회 법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당시에 이제 YS가 만약에 이거 법안을 올렸으면 당시에 야당의 민주당에서도 찬성을 했을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150석 넘기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검은 돈 다 빼고 여기 반대하고 저기 반대하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긴급 명령 이렇게 하잖아요.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걸려요. 국가가 경제적으로 아주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이거 왜 했냐 이렇게. 결국 이 합헌 결정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굴러가게 됐던 건데 어쨌든 YS가 그런 비상 대권을 이거는 잘 쓴 케이스인 거죠. YS가. 그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그렇죠. 잘 쓴 케이스.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YS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투명화가 시작됐다. 이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 일본 총독부 건물을 폭발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야. 저거 뚜껑 떼어내는 거 기억이 나요, 저거. 저 생방송으로 그때 다, 예. 저 중앙청사를 폭파할 때 네네. DJ는 굉장히 반대했어요. 아, 그래요? 아무리 치욕적인 역사라도 보존하면서 거기에서 역사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그렇다면 저 YS DJ의 어떤 그 성격이 정말 극명하게 극명하게 보이는
그래서 조선총독부 잔해 일부가 네. 이제 천안시에 있는 바로 독립기념관에 전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일본 총독부의 건물 잔해를 최대한 홀대하는 게 컨셉이라고 합니다. 만들 때부터 테마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어가지고 해가 지는 곳에다가 일부러 조성을 하고. 못 가보고 싶다. YS를 역사 인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약간 흥선대원군 같아요. 흥선대원. 자기가 딱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밀고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대단히 보수적 개혁을 추진했었다는 면에서도 좀 비슷한 면이 있고 결정적으로 둘 다 경복궁을 복원했어요. 조선 총독부 해체는 더 큰 그림 안에 있는 게 경복궁 복원이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좀 복원시켰다는 면에서 둘이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승부사 기질이 YS 정말 대단한데요. 국민들에게도 인기가 그렇게 높았다고 합니다. 당시 한승연 씨보다 3살 많은 초등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네네.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누구냐? 서태지 2등. 서태지가 2등. 서태지가 2등했고. 1등은 누구냐? YS. 저 어렸을 때도 그 대통령들이 약간 스타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정말 그런 연예인 같은 느낌이 있어서 뭐 유행어도 많았고 막 문구류도 팔고 이랬었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대로 YS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이채. 이거 YS를 봤습니다. 이거 봤습니다. 저희 집에도 있었습니다. 이 책.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약간 풍자한 유머집인데 당시에 출간 3주 만에 20만 부. 완전 뭐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였죠 이거. 네. 들어보세요. YS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여기저기서 축하 전화가 걸려왔다. 절친한 친구와의 통화 내용. 축하한다. 드디어 당선이 됐구만. 고맙다. 부인도 그래 고생하더니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구만. 진심으로 축하해. 그러자 YS가 화들짝 놀라며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 집사람이 언제는 퍼스트 아니었나? 우리 집사람 세컨드가 아니야? 야. 지금의 감성으로는 시원하게 저는 웃기가 약간 힘들긴 한데요. 대통령을 개그 소재로 삼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던 그 김영삼 정권 시대는요. 그래도 풍자의 자유와 풍자의 민주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유머가 막 돌 때 DJ께서는 풍자에 대해서 어떤 말씀하셨어요? DJ도 똑같아요. 시사 만화가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DJ는 그 시사 만화에 보면은 코를 주먹만하게 이렇게 그렸는다고. 내 코가 이렇게 안 생겼는데 왜 코를 이렇게 그리냐. 내용은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래서 내가 또 가서 물어보면은 정치 만화 그리는 분들은 얼굴의 특징 하나를 탁 나타내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YS 정권의 인기가 계속될 것 같았지만 그 말기로 갈수록 지지율이 더 바닥을 쳤습니다. 무궁화 열차 전복, 페리어 침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정상회담 불발, 결정타로 이제 IMF까지 하나의 정권에서 이렇게 많은 대형 사고가 터질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김영삼에 대해서 무면허 운전사라고 막 비아냥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를 말 그대로 사고정부라고 굉장히 호평을 했었는데요. 시중에는 개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던 YS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경내에 있던 불상을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이제 역질성 루머가 돌았었어요. YS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YS 그 비서실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는 성수대교는 노태우 대통령이 왔다. 그래서 내가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한테 쫓아가냐.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은 YS 입장에서 보면 집권 기간에 제일
불명예. 이게 결국 IMF인 거죠. 국가 부도 사태. IMF가 YS 때문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부터 있었던 고도 성장의 어떤 잘못된 그 그늘이 그때 한꺼번에 터진 거다 뭐 라는 시각도 있고, YS 때 이제 세계화 정책 써가지고 그때 무리한 그 정책 추진 때문에 환율 관리가 잘못된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YS가 IMF가 터지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보고를 잘 받지 못했다. 당시에 경제 라인이 강경식 당시 부총리였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7월, 8월 여름부터 태국의 바투아 폭락 사태가 있으니까 야 그럼 다음은 한국인데 어떻게라고 계속 물었을 때 당시에 강경식 총리가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아무 문제도 없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조대로라면 대통령한테도 각하 저희가 어떤 나라입니까? 괜찮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 IMF 위한 얘기를 가져온 것을 YS는 굉장히 아파해요. 이제 퇴임하고 저를 불러서도 경제라는 게 그렇게 대통령이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IMF의 원흉이 김영삼이 아니다 하는 것을 DJ가 좀 얘기를 하게 네가 얘기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절대 안 했고. 아니 YS의 폭풍 같은 정권이 끝나고 DJ의 정권이 출발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취임식을 저희가 잊을 수가 없어요. 대단했거든요. 의외의 인물이 취임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잭슨. 마이클 잭슨. 저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다. 지금 봐도 또 비현실적이에요. 근데 무슨 친분이 있었나요? 예, 그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요. 과거 미국에서 망명을 했던 정치인 DJ를 기억하고 주위에 만나고 싶다 계속 수소문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클 잭슨이? 예. 그래서 결국 국민회의 총재였던 DJ를 만나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 문화예술인들을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청와대 초대도 많이 하시고.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야당 총재 시절에 식사를 같이 했어요.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경규가 간다는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카메라 들고. 근데 그 들어가니까 굉장히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3시간인가를 촬영했어요. 같이. 저 사모님도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MBC에서 방송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야당 총재를 어떻게 편파적이다. 그래서 PD하고 저하고 테이블 편집해놓고 맡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뭐 방송을 해야죠. 방송이 나갔어요. 대박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DJ께서는 빨갱이 뭐 이런 걸 많이 뒤집어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그 이미지가 없어졌어요. 대통령 된 게 그러면 일조했다는 얘기나요, 지금, 그죠? 뭐 일정하게 하다고. 아무튼 이경규 씨를 엄청나게 좋아하고 저는 의식 있는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책을 내셨어요. 잠깐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이경규의 스펠북. 아니 이제 대통령께서 만나신 문화예술인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마이클 잭슨에서 스필버그까지가 아니고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 책 제목은 직접 지으신 건가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 이제 DJ가 YS 정권의 국가 부도 위기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요. 대통령이 취임
되자마자 엄청난 빚을 이제 떠안게 된 거죠. 대통령이 된 게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보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새로 이 집권해서 청와대에 들어서면서 정무직 직원들을 전임자가 쓰던 사람들 그대로 놔둔 경우는 없거든요.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다 바꿔버리고 자기 사람으로 넣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처음 집권을 해보는 건데 지금 외환위기 상황에서 청와대 사람들을 다 내보내버리면 이 업무의 연속성이 깨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해가지고 김영삼 정권 때 있었던 사람들을 3분의 1 가까이를 남겨둔. 저게 쉬운 결정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물러나야 되는 줄 알고 집에서 출근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출근하라고 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하셨죠.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만에 IMF 체제를 벗어나게 되잖아요. 이 네. DJ의 위기 극복 방법 뭐가 있었나요? 국민을 감동시켜서 국민의 협력을 얻어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저도 뭐 이 저 금을 갖다 냈던 기억이 나요. 아, 금모으기. 저희 가족이 다. 네. 가족이 다 함께. 그 노래 기억나세요? 하나 돼요. 하나 돼요. 네. 그렇게 많은 가수들이 모여서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명 지금 가수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온 국민이 하나로 이 위기, 외환 극복 이런 것들에 뭉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IMF 극복 과정에서 좀 비판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DJ가 집권 후에 IMF를 하는 극복하는 과정은 사실 노동계와는 선을 좀 긋는 게 조금 강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거나 그걸 발판으로 극복되는 과정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비판을 좀 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판받아 마땅한 거고. 그런데 당시 빚은 100 몇십억 달러가 이제 어음이 돌아오는데 정부에는 23억 달러밖에 없어요.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미국의 재무차관이 와서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할 때 그러면서 노동의 유연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는 IMF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율권이 없었습니다. 그 요구 조건 다 들어줬어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그 선진 제국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안 할 수 없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세상을 떠나면서까지 비정규직을 결과적으로 양산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하고 그분들한테도 진심으로 사과를 했어요. 하지만 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된 데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말 인터넷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WWW 요거 열풍이 불었었죠. 네. 예. 그러니까 DJ가 시기적으로 굉장히 타이밍 좋게 IT 정책을 시행한 건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꿨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 DJ가 대통령 되기 훨씬 전부터 초고속 인터넷 이거보다도 더 먼 미래를 내다봤다고 하는데. 지금 전자 미국에서 벌써 나온 이제 그 전자 본부 기계 같으면요, 그 본부 센터에 지식량이 개수가 14억 개랍니다. 14억. 그래가지고 그놈이 말로 그러면 말로 대답하고, 글자로 우와, 그러면 글자로. 이거는 진짜 선구자적인 시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가정마다 텔레비전 세트 같이 그런 세트를 놔가지고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가셨지? 그러면 거기서 몇 해요? 하고 말로 대답해 줘요. 이런 시대가 돼요. 타임머신을 타셨나요? 저거 실제? 예, 실제 화면이고요. 실제 화면입니까? 저게 보시면 DJ가 사형수로 투옥 중이 될 때거든요. 그럼 80년대 초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이제 인공지능, 이 AI의 발전을 예견하는 말을 했는데 이 전자기기 언급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몇 해에 돌아가셨지라고 물으면 기계가 몇 해요 이렇게 대답해 준다고 예시를 들었고 이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챗 GPT. 그러니까. 그쵸. 이게 대화형 AI를 예견하는 것이다. DJ가 이제 감옥을 많이 살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엘빈 토플러 등 이 미래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어요. 그리고 대통령 재임하면서도 석학들을 초청해서 식사하시면서 너댓 시간씩 그 얘기를 듣는다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새로워 보입니다. 자, IT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DJ 하면 또 남북 정상회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진짜 이때는 곧 통일되는 줄 알았어요. 다 통일된다고 이 생각했어요. 영상은 저도 기억이 나요. 진짜 와 우리나라 조만간 통일되겠구나. 진짜 신기했어요, 정말. 저 투샷이 저게 상상조차 못한 투샷이잖아요. 진짜 오래간만에 보네요. 이 장면. 네. DJ가 엄청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담을 리드하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DJ가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남북 모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모의로요? 네네. 최대한 실제와 똑같이 최대한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두고 연습을 하게 된 거죠. 저분이? 예예예. 근데 원래 뭐 하던 분이에요, 저분은? 국정원에 계시던.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그걸 아시는 분이 대역을 할 수 있죠. 얼굴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니까. 북한 전문가예요. 모든 것을 DJ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런 스타일이셨구나. 박 실장, 나 DJ야. 잘 지내고 있는가? 오랜만이에요. 우리 박 실장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뜨거워져. 내가 해외에서 망명 중일 때 생활비도 보내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었는데 그 정이 늘 생각납니다. 박 실장 요즘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알아요. 나도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힘내시오. 박 실장의 해맑은 미소가 늘 그립습니다. 산소 같은 남자 박 실장. 앞으로 웃는 모습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눈물 나네요. 눈물 나실 것 같아요, 진짜. 제 아내도 하늘나라에서 같이 모시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삼김시대가 그리우신가요? 그때는 정치가 살아 있었잖아요. 서로 앙숙이면서도 살아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저기 보면은 YS는 항상 넥타이를 매면서 이 안에 골이 딱 있잖아요. 골이 있어요. 우리 동교동 식구들은 또 저렇게 스트레이트로 막 매요. 저게 또 스타일이 골이 없네. 야. YS가 매니까 우리는 그렇게 매지 말자. 그렇게까지 앙숙이지만은 서로 도왔다 이거. 정치가 있었어요.